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그야말로 격동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 10월에는 우리나라의 첫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배출되는 쾌거가 있었죠. 파리 올림픽 응원 열기로 뜨거운 여름을 보내기도 했고요. 12월 들어서서는 비상계엄이라는 다소 비현실적 상황을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고 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KBS 열린 토론 연말 특집 2024 대한민국을 돌아보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2024년 올 한 해 대한민국 사회, 문화, 스포츠계를 흔들어 놓은 사건, 사고, 인물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연말 특집 KBS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물리학자 이종필 건국대 교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헌식입니다. 인생은 소통이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없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분들은 2024년 대한민국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고 인상적인 장면은 무엇이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한강 작가님이 그 노벨상 탔다는 게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탄생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시구나. 뭐 좋았죠. 딥페이크 성범죄 자꾸 개인화되고 이제 사회가 윤리의식이 좀 저하되고 충동적이고 뭐 자극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쫓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유감스럽게 생각되고 좀 더 교육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옛날보다는 좀 덜하는 것 같아요. 동덕여대 그 사건이 기억에 많이 남고요. 저도 여자지만 뭐 여자가 다니는 학교라서 뭐 안전하다, 뭐 남자가 없어서 더 안전하다 그런 오래된 논쟁 같은 거 그런 게 좀 인상이 남았던 것 같아요. 젠더 갈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양극화가 많이 돼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이 또 젊은 제 딸 또래 아이들한테는 또 이슈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흑백 요리사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최근에 오징어 게임도 그렇겠지 뭐 어떤 뭐 서로가 어떤 경쟁을 하면서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승부수를 느끼는 게 그게 현재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뭔가 너무 어수선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사건 사고도 많았고 계엄령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게 흘러가지 않고 변동성도 너무 컸던 것 같고 젠더 갈등에 대해서 젊은 층들이 남녀 이기주의가 너무 심해지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고 정책적으로 뭔가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해마다 연말이면은 다사다난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올 한 해는 유난히 더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사회, 문화, 스포츠 분야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 분은 2024년 어떤 한 해로 일단 기억을 하실지요? 먼저 유현재 교수부터요. 예, 뭐 다사다난이란 말이 좀 모자랄 정도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아까 뭐 시민분들도 뭐 말씀 주셨습니다만 저도 뭐 다 동의하고요. 그리고 좋은 일도 참 많았는데 그래서 저는 웃픈 1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웃을 일도 많았죠. 사실 우리가 조금 잊어서 그렇지 그 올림픽 때 우리 얼마나 웃었습니까? 네. 그래서 막 박수도 치고 뭐 총, 뭐 칼, 뭐 활 막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신났던 기억이 있는데 또 상대적으로 계엄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슬픈 일도 있었고 그래서 다사다난으로 참 앞으로는 다사다난으로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헌식 평론가는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남의 불행 때문에 먹고 사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세상을 또 떠나신 분도 상당히 있었고 김민기 씨나
또 김수미 씨도 있었고 또 이제 좋은 일도 있었지만 나쁜 일 때문에 제가 또 활동하게 되는 그런 일. 그래서 새해에는 좋은 일 때문에 활동을 좀 많이 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2024년을 일단 평가를 먼저 해주시면요. 이정필 교수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일단 여름에 엄청난 폭염. 야, 이게 기후 위기가 정말 장난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빨리 좀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올해 노벨상 관련해서 인공지능 관련자들이 이제 대거 수상을 하게 된 것도 굉장히 좀 우리 시대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네. 하나의 좀 지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변화도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과학도답게 노벨상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세 분이 또 각자의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건 또 인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인물, 어떤 사건 이야기하셨을지 이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주죠. 자기 분야에서 먼저 김원식 평론가부터요. 네, 저는 아무래도 뭐 김호중 씨 음주 사건은 이제 미디어에서 가장 좋아했던 것 같고요. 제 뭐 관심 분야로서는 민희진 씨하고 이제 하이브의 갈등 상황 여기에 네, 이제 뉴진스가 또 이 전속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서 아직도 이제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K-팝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또 많은 역할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대로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가장 뭐 중요했고 또 사건이자 인물들이 기억이 납니다. 유 교수님은요? 네, 저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그 1년 중에 이제 어떤 사건 사고가 벌어지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제 인터뷰를 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제가 많이 전화를 받은 어떤 이슈가 뭘까 그랬더니 이제 구제혁 씨입니다. 구제혁 씨. 그래서 이 구제혁과 관련돼서 이분이 어찌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그 신종범죄를 저질러 버린 거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고 막 즐길 대로 즐기고 막 그랬는데 거기서 분명히 뭔가 약간 부작용이 삐져나올 거다 그랬는데 이분이 이렇게 해버려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뭔가 약점을 잡으면 그거를 발설하겠다. 돈. 발설 안 할게 돈 막 이래가지고 네. 굉장히 그 유튜브의 피해를 이렇게 한 거고 뭐 다사다난해서 다사 이렇게 좀 일이 좀 있었으면 예. 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군요. 이정필 교수는요? 네,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역시 그 노벨 물리학상과 노벨 화학상에서 인공지능 관련자들이 노벨상을 받은 특히 물리학상은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기본이 되는 모형을 개발한 공로로 존 호필드 교수와 제프리 힌튼 교수가 그 공동 수상을 했고 노벨 화학상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과학계 해묵은 난제를 해결한 공로로 네.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와 그 다음에 그 구글의 그 이제 데미 하사비스하고 존 점퍼 하사비스는 그 알파고 개발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죠. 이분들이 알파폴드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를 네. 예측하는 알고리즘 만들어 가지고 정말 획기적으로 그 학문에 기여를 한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이제 노벨상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에게도 노벨상을 줘야 되나 뭐 이제 이런 고민들까지 사람들이 하게 되는 인공지능이 정말로 이제 학문 분야나 일상생활에 더 가깝게 오게 되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올 한 해를 이야기할 때 뭐 비상계엄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뭐 여러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또 미치겠지만 먼저 세 분이 몸담고 계신 분야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먼저 유현재 교수부터요. 네, 제가 학교에서 오늘도 사진을 좀 이렇게 몇 개 좀 찍었어요. 뭐 휴일이긴 하지만 학교 좀 들려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아직도 그때 그 직후에 또 아니면 한 일주일 지나서 학생들이 붙였던 대자보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최근에 이제 대학생들은 저 때는 뭐 이렇게 뭐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대자보란 걸 아마 그렇게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그런 문화가 있었는지도 잘 몰랐을 텐데 이번에 이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이런 뭔가 올드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절절하게 그래서 이렇게 막 인쇄한 것도 있죠. 그런데 옛날 방식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자보 쓸 때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칸칸칸 이렇게 있고 막 그랬잖아요. 손글씨로 쓰요. 아 그러니까요. 매직으로. 그래서 손글씨로 쓰고 제가 이렇게 좀 울컥했던 건 뭐냐면 한참을 써요. 그래서 아 이건 여러 명이 썼겠구나라고 했는데
무슨 학과 몇 학번 그리고 한 명의 이 글이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저도 왠지 이 친구들한테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뭔가 기성세대로서 뭔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뭔가 책임이 있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뭔가 저희 그 학교 이 부분에서는 제일 큰 변화가 아니었을까. 좀 생경하지만 좀 없었으면 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좀 목도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종필 교수는요. 계엄 사태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 미친 영향이 있다면요? 뭐 직접적으로 사실 뭐 영향을 미친 거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 이제 소문을 듣자 하면은 뭐 과학기술 연구 협력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외 투자가 지금 뭐 들어올 게 있었는데 한국의 정치 현실이 굉장히 불투명해지니까 이것이 일단 뭐 중단이 된다라든지 뭐 그 취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좀 이렇게 그 뭐 잠시 멈춘 상태 이런 게 진행된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한국이 그 좀 전통적으로 외국의 고급 인력들, 고급 과학자들이 와서 오래 머물면서 연구를 하고 이제 이러기에 그렇게 썩 좋은 조건이 아니거든요. 원래 이게 개선을 좀 많이 해야 되고 네이처지나 이런 데서도 조언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사태 때문에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훨씬 더 커졌고 그럼 굳이 한국에 와서 정치도 불안한데 가서 계속 눌러 앉으면서 연구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더 지금 부정적 인식을 더 심어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어떤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이 신뢰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좀 우려가 듭니다. 네. 김은식 변호사, 뭐 영화계나 뭐 문학계에 끼친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뭐 제 개인적으로는 방송이 다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비상계엄 상황과 탄핵이기 때문에 이런 큰 이슈가 있으면 문학계는 완전 위축되고 저는 방송 안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점차 특히 이제 시위 문화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이었는데 중요한 건 외신들이 딱 그 비상계엄이나 이런 시국이 벌어지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글을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K-팝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낭만적인 국가인 줄 알았더니 이런 계엄이나 하는 나라다 이런 식의 보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걸 뒤집은 게 바로 응원봉을 들고 나왔던 많은 청춘들이었고요. 그 현상에 대해서 오히려 분석해달라는 그런 방송 섭외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뭐 많이 뭐 주목을 했던 것이 패러디 문화였습니다. 처음엔 서울의 봄을 가지고 패러디를 했지만 나중에는 뭐 그 정부사 의원들이 뭐 이제 특정 햄버거 집에서 뭐 모의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햄버거 관련된 패러디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런 영화 콘텐츠 그리고 뉴스 콘텐츠에 대한 소비 현상, 미디어에 따른 콘텐츠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훨씬 더 할 얘기가 많아지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됐죠. 네. 정말 이 비상계엄 사태를 관통하면서 우리 미디어도 뭐 생각해볼 부분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또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올 한 해 우리 KBS 열린 토론에서도 특집으로 또 KBS TV에서도 특집 다큐멘터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만 노벨 문학상 한강 작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단 어떤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믿기지 않는 일이 살아생전에 과연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그런 일이 이제 현실이 된 거죠. 이게 참 비상계엄도 비현실적이지만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좀 축복받은 느낌. 한국 사람으로서 또 노벨 문학상을 원서로 읽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고 저는 그 소식을 우리 프로그램 그 작가님이 톡으로 가장 먼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고 너무 기뻐서 SNS에 이제 공유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소설책 안 읽는 저도 이번 기회에 소설책 읽어야겠다고 한강 작가님 책을 잔뜩 주문해서 한참 걸리더라고요 오는데 그래서 그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금방 좀 읽었고 나도 드디어 노벨 문학상 작품을 읽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됐는데 읽으면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으로 이렇게 좀 잔인함, 폭력성 이런 거를 또 툭툭 무심하게 그려내는 정말 놀라운 작가구나. 나는 언제 이런 참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문장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김은식 변호사 정말 가슴 뭉클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시청에서 이 노벨상을 수여받는 모습 카르 구스타프 16세
바로 스웨덴 국왕이죠. 절제되어 있는 그 내용이 말로 한강 작가의 매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문학계에서는 우리 한글로 쓴 소설이 노벨 문학상입니다. 어떻게 이 가치를 새겨야 될까요? 일단 노벨 문학상이 뭐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의미 부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거꾸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노벨 문학상이 한국 문학과 한강 작가에게 빚을 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숟가락을 얹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노벨 문학상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한 작품에 주는 게 아니고 여러 작품을 다 묶어가지고 한 작가의 그런 활동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관심 분야고 많은 세계인들이 관심이 있었던 그런 작가의 작품을 뒤늦게 주목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네. 제대로 그걸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한강 작가의 작품 활동이라든지 뭐 소년이 온다라든지 작불하지 않는다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의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이제 화두로 삼은 전쟁, 폭력, 상처 이것에 대한 극복 이런 것들을 온전히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동시대의 세계인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으면서도 그 한국 현대사에 있었던 과거의 그 잘못된 그런 것들이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걸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 노벨 문학상의 가치를 오히려 더 높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더군다나 이 12월 3일에 비상계획 발표되면서 네. 12월 10일에 수상을 앞두고 나서 한강 작가가 비상감에 대해서 소감을 발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노벨 문학상 층도 야, 상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다. 이 문제가 계속 현재 진행형이구나라는 걸 확증을 해가지고 의혹을 다 불식시켰죠. 왜냐하면 이 수상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비상계엄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한국의 현실과 한강 작가의 작품의 가치를 네. 오히려 온전하게 평가해 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강이 더 부각됐어요. 한강 네. 작가가요. 유 교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설 내용에 좀 이념적인 서술 부분을 놓고서 진영 간 의견이 갈리고 심지어는 한강 작가의 신상을 또 부각시키는 또 반응도 나오고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그 참 고맙고 미안하다 뭐 그런 감정이 들었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이 제가 그 대학교 한 2, 3학년 때 막 이제 신춘문예 뭐 한다고 좀 그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기억해 보면 노벨 문학상을 오에 겐자부로라는 일본 작가가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딱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그걸 막 만나기 위해서 저도 막 이렇게 막 덜덜 떨면서 노벨 문학상이 이랬던 적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기쁘고 그다음에 다행히 또 한두 작품 또 읽어봤고 그래서 기뻤는데 그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다음부터 또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스웨덴 무슨 대사관 가서 뭐 어떻게 상 주지 말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면서 굉장히 그 이념과 관련 그냥 기뻐할 건 기뻐하자. 이게 네. 참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나라가 가장 뭐 사회 문제가 되는 게 양극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47대 48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엄청난 경사에 있어서 이게 섞인다는 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을 받고 그것과 관련돼서 충분히 뭔가 축하해 줄 수 있는 자리에 아니 그 일면 텁을 장식하는 건 전부 다 다른 기사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국가에서 이 작품에 대해서 뭔가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어떤 그런 촉매제도 준 한편 다시 한번 또 한강 작가에게는 좀 비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이 자리를 들어서 축하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받을 때 그 자리엔 다른 이제 노벨상 평화상을 제외하고는 수상자들도 함께했습니다. 아까 이제 이종필 교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AI가 정말 이번 노벨상을 휩쓸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노벨 물리학상 이제 수상 공식 내용을 보면 인공신경망으로 기계 학습을 가능하게 한 근본적인 발견과 발명에 관한 공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명 존 호필드 교수와 제프리 힌턴 교수 2명이 받았는데요. 존 호필드 교수는 이제 그러니까 인간의 신경망을 이렇게 본뜬 어떤 인공적인 그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기억 패턴을 저장하고 재생하는 방법을 이제
그 구현을 한 거죠. 그리고 제프리 힌턴이 이거를 이제 발전시켜 가지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제 숨겨진 층을 하나 넣어 가지고 어떤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어떤 그 초기 모형이 되고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심층 그 신경망의 어떤 토대를 닦은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제프리 힌턴 교수죠. 그리고 노벨 화학상은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데이비 베이커 교수 워싱턴대 이분은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단백질 디자인의 공로 그리고 데미 사사비스하고 존 존퍼 구글 딥마인드사 소속인 이분들은 이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한 공로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사실 단백질이 우리 인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 3차원적인 구조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한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아미노산들이 결합될 때 이 3차원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이제 그 도움이 되는데 요거를 그 이전에는 과학자들이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이제 그 연구를 해야 알아낼 수 있는 건데 이걸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굉장히 시간을 단축하게 됐습니다. 네. 김수 평론가 그런데 이 AI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류를 위협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영화 부분이나 또는 뭐 심지어는 스포츠 분야까지도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일단 통계를 좀 보면은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지난해에 이제 통계를 낸 게 있는데요. 방송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제작 송출한 콘텐츠 10편 중 1편이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였고 종편이나 보도 채널 같은 경우 더 비중이 38.8%로 높아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방송에서는 자동 영상 촬영 편집이라든지 대본 자동 구성에 인공지능을 이미 쓰고 있고 또 영상 특수효과 VFX라고 하는 것하고 디지털 휴먼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KBS 같은 경우에도 싱크로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AI가 노래 부른 것과 실제 가수 노래를 들려주고 어떤 게 사람이냐, 어떤 게 인공지능이냐 이렇게 깜짝 같아요. 예, 그거를 했고. 또 영화나 드라마 쪽으로 가보게 되면은 이제 가장 이제 인상적이었던 것이 바로 이 웰컴 투 삼달리에서 고 송혜 선생의 모습이 그 옛날에 그 전국 노래자랑 그 무대로 젊었을 때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 이것도 이제 AI 학습을 시켜가지고 한 것이고 또 살인자 영난강 같은 경우는 손석구 씨의 어린 시절을 배우를 쓰지 않고 손석구 씨의 그런 이미지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어린 시절로 형상화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 특히 나문희 씨 같은 경우가 인상적이었는데 나문희 씨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봐라라고 해가지고 공모전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나문희 씨가 이제 다 각 작품에 이제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현 단계에 있어서는 제작비를 굉장히 줄여준다는 점, 그러니까 초기 비용을 많이 줄여주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차별적인 어떤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느냐가 이제 2025년에는 좀 좌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픈 AI, 챗 GPT 정말 우리가 AI 시대에 들어와 있다고 해도 과언하는데 유 교수님. 유 교수님께서 AI 발달을 지켜보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최근에 저도 이제 수업하면서 AI가 이제 질문으로도 나오고 제가 또 바쁘게 또 챕터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이제 AI에 지불하는 게 10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그거 활용해서 이렇게 하고 뭐 친구들이 과제 내고 막 그것도 같이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마샬 맥루한이라고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뭐 너무너무 유명한 그 연구자인데 미디어학자입니다. 예, 미디어학자입니다. 캐나다 출신이고 또 이렇게 많은 뭐 연구 또 이론 막 이렇게 발표하고 막 그랬던 분인데 그분 했을 때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기술 결정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이 뭔가 그 어떤 특이점이 될 만한 여기 물리학자 계십니다만은 특이점이 될 만한 기술이 나왔을 때는 그 파급 효과가 뭐 그냥 뭐 이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의식이나 문화나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그다음에 또 하나가 미디어 이즈 더 메시지 막 이렇게 됩니다. 미디어는 메시지다 그러는데 마샬 맥루한이 그걸 얘기했을 때는 수십 년 전이었을 텐데 그리고 제가 추측컨대 아마 칼라 텔레비전 비슷한 뭐 이런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을 텐데 지금 AI is the message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 많이 변한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패턴을 읽는 거 있지 않습니까? 패턴을 읽는 게 AI의 핵심이라고 본다면 패턴을 우리가 뭔가 밝혀야 되는 어떤 그런 모든 사안들에 AI가 들어갈 거야라고 마샬 맥루한 아저씨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대비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며 AI를 어떻게 파트너로 할 것이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뭔가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굉장한 특이점이다. 그래서 마샬 맥루한 그때 수십 년 전에 말을 했는데 2024년에 제가 그 말을 계속해서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생각이 나요. 이 AI의 부작용에 대한 경계, 또 위험 신호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는데 김현식 평론가 올해 5월 달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했던 뉴스가 바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입니다. 말 그대로 AI의 인공지능과 조작적 행위가 결합이 된 건데 디지털 기술 활용의 부작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사실 이 딥페이크 하면 원래 딥페이크 자체는 이제 뭐 부정적인 뜻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실제가 아닌 것을 만들어내는데 실제가 아닌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부정적이냐 이건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예, 초기에 사실은 뭐 그런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음란물이나 이제 이런 콘텐츠에 맨 처음 적용된다는 이론도 있어요. 그래서 딥페이크 기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처음에는 주로 유명인 아니면 우리 이제 K-팝 아이돌을 이제 학습시켜가지고 음란물을 만드는 정도였는데 이번에 이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그게 일반인들한테 적용이 됐다는 것이고 예전에 이제 나왔던 지인 능욕 수준을 넘어섰죠. 지인 능욕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했던 거라면 이 서울대 딥페이크는 이거를 상품화했어요. 수익으로 취하는 형태로 확장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연예인들이나 스타를 바탕으로 해서 단지 뭐 별나라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녀들, 친구들, 특히 여성 어린 청소년들이 피해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에서도 가만히 좌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됐던 사례였었죠. 네, 자칫 다음 세대의 기술이 또는 패러다임이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건데 이종필 교수, 조주빈 일당이 일으켰던 N번방 우리 기억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디지털화된 것이 딥페이크로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인공지능 기술 발달과 함께 우리 사회가 좀 대비를 해야 된다면 아까 마샬 맥루한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늘상 좋을 수만은 없다. 어떤 대비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기술적으로도 이제 딥페이크 방지하는 기술들이 연구가 되고 있고 예를 들면은 뭐 인터넷상에 이렇게 그런 불법 제작된 어떤 영상들을 인간이 다 이렇게 모니터링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찾아내게 한다라든지 그런 것도 이미 지금 아마 뭐 거의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딥페이크 영상을 검증할 수 있는 어떤 딥러닝 모델 이것도 이제 한국의 어떤 뭐 스타트업이 출시를 했고 그다음 디지털 워터마크를 픽셀 단위로 삽입을 해가지고 그걸 인공지능이 감지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영상 속에서 그 사람의 혈류 변화를 감지해서 혈류 변화를 감지해서요. 네, 그걸로 그 영상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인텔에서 뭐 페이크 캐처라는 어떤 그런 기술로 이제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참과 방패가 계속 그렇게 좀 발전을 할 테니까 이 도움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축으로는 지난 9월 26일 날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통과가 됐어요. 네. 요게 사실은 그 예전에 그 서지원 검사라고 이제 계셨잖아요. 그분 그 검찰 안에서였던 그 미투 사건 이걸로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래서 그 검찰 안에서 그 태스크포스 이 관련된 태스크포스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했었는데 그 뭐 다 이루지 못하고 이제 나오게 되셨죠. 네. 그래서 그 제안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법들이 국회에 올라가서 결국 그 중에 일부가 이제 통과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그 불법 성범죄물을 구매, 소지, 저장, 시청하면은 이제 처벌받습니다. 3년 이하징역. 그래 예전에는 이게 제작과 유포하든지 아니면 유포 목적이 입증된 제작 행위면 처벌이 됐어요. 그럼 유포
유포한다는 그 의도를 어떻게 지금 그 목적 어떻게 입증할 거냐 굉장히 관건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때도 그게 쟁점이 됐다고 합니다. 유포 목적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 새 법안 때문에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은 제작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 구매, 소지, 저장, 시청 다 이제 처벌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비공개 수사가 예전에 좀 어려웠는데 네. 뭐 위에 다 허락받아야 되고 했는데 요거도 이제 좀 더 원활하게 가능하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피해자 일상 회복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뭐 삭제 지원, 영상 삭제를 지원한다라든지 이것이 이제 국가 책무 차원에서 좀 이게 그 신설이 됐다는 거. 그런데 하나 이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게 그 응급조치법이라고 해서 예. 이게 그 경찰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성착취물 삭제와 차단 요청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건데, 이게 지금은 그 방송통신위를 거쳐야 가능하거든요. 경찰이 바로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응급조치법인데 요거는 그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건 앞으로 좀 계속 고쳐나갔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이게 AI의 폐해, 딥페이크 이야기를 하면은 심지어는 뭐 가짜로 정신들도 등장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나 김정은 위원장, 심지어는 푸틴 대통령까지. 또 리딩방을 통해서 유명인의 가짜 얼굴을 활용하고 목소리를 활용하는 경제적인 피해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성범죄 피해입니다. 유 교수님. 80% 이상이 미성년자, 또 대다수 피해자가 여성. 더 중요한 건 기술적으로도 방지 장치가 필요하겠지만 인식의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인식의 변화라는 게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뭐 궁극적인 어떤 해결책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AI를 즐기는 사람들의 뭔가 도덕적인 어떤 잣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안에 있어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금 뭐 극단적입니다만 성악설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윤리적인 어떤 발전이 같이 가면 모르겠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AI로 돈 엄청 버는 세계에서 그 몇몇 되는 분들이 한번 윤리적인 걸 해결하자고 모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사를 찾아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개론에는 동의해요. 아, 이건 이래서 안 된다. 뭐 이렇게 경고하고. 그런데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수익을 올렸을 땐 이걸 제한하자.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나라만큼은 조금 기술적으로 그런 윤리적인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쪽이 그러면 기술의 진보도 같이 해서 뭔가 보호하는 법도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어마어마한 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그 사회에서 큰 경종이 있거나 큰 변화를 주는 법들은 뭔가 이름이 있어요. 뭐 무슨 누구법. 근데 우리도 그런 법들이 몇 개가 준비가 돼야지만 이 AI 시대와 관련돼서 그나마 현명하게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알겠습니다. 해봅니다. 조금 밝은 이야기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난 여름에 있었던 파리올림픽입니다. 와우. 정말 모든 국민들이 기대 이상의 메달을 선수들의 열광을 했죠. 안세영 선수, 오상욱 선수, 양궁, 펜싱. 김현식 변호사가 어떤 선수, 어떤 경기, 어떤 이야기에 가장 주목하셨는지요? 저는 사실 김혜지 선수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요? 더구나 김혜지 선수 같은 경우는 금메달을 딴 선수가 아니거든요. 사격이죠. 네, 그래서 은메달리스트인데도 불구하고 금메달리스트보다 훨씬 더 유명해져가지고 이게 굉장히 달라진 풍경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김혜지 선수가 딸이 있었거든요. 되게 예전에 저 어린 시절은 선수들 하면 결혼했거나 딸이 뭐 아닌 아들이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더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따님이 줬던 키링을 이렇게 차고 굉장히 몰입하는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그 이후에 뭐 월드스타가 돼가지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근데 이 김혜지 선수 때문에 좀 존경하게 됐던 것이 워워 하면서 제어를 해가지고 다시 선수 생활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지금 현재 스포츠 선수들이 예능이나 뭐 다른 분야로 많이 진출하는데 김혜지 선수의 어떤 스포츠맨십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서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정필 교수는 또 TV를 통해서도 KBS 스포츠를 통해서도 많은 경기도 보셨을 텐데 어떤 선수 또 어떤 이야기 주목을 하셨는지요? 저는 신유빈 선수가 참 기억에 남아요. 신유빈. 네. 네.
뭐 이제 동메달 뭐 이것도 이제 대단했습니다. 합니다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뭐 메달 따고 안 따고를 중요하게 여기진 않잖아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느냐, 또 얼마나 그 스포츠맨십을 보여줬느냐, 저는 이거를 많이 평가하는 것 같고, 신유비 선수는 아직 그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제 뭐 탁구를 했습니다만 네. 여전히 어린 나이인데도 보면은 자기가 이긴 선수한테나 자기를 이긴 선수한테나 굉장히 선수 대 선수로서 존경을 표하는 모습,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야, 어지간한 어른들보다 훨씬 낫다. 저것이 스포츠 정신이지 않을까. 새삼 이렇게 스포츠가 뭐 돈으로 어떻게 뭐 얼룩지고 타락하고 뭐 프랑스 파리 올림픽 이번에 또 여러 가지 온갖 말들이 네.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유빈 선수 그리고 또 오상욱 선수 같은 경우도 뭐 물론 금메달 땄습니다만 이렇게 넘어진 선수 이렇게 세워주고 얼마나 매너가 좋아요. 스포츠맨십이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잊히고 있는 그런 스포츠 정신을 우리 선수들이 살려줬다. 파리에서 파리 올림픽 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감사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 그 중심에 저는 뭐 신유빈 선수, 오상욱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많은 선수들이 생각이 나는데, 자, 이렇게 우리 선수들의 피땀 정말 대단했습니다. 양궁에 또 우리가 메달을 싹쓸이 한 것도 엄청났고요. 근데 유 교수님, 하지만 배드민턴 협회, 또 축구 협회 이런 우리 선수들의 맹활약과는 좀 상반되게 협회 운영에 대해서는 또 많은 비판과 지적이 나왔어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보면 예전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근데 이건 보면 간섭을 넘어서 굉장히 너무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츠와 관련돼서 이 또 뭐 스포츠만 생각해도 사실은 너무너무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떤 그런 직능 대표가 되면 사실은 아주 좋은 의미로서 해결사가 돼야 되잖아요. 어떤 뭐 안세영 선수가 발이 아프고 뭔가 신발이 안 맞고 그러면 규정을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거를 역지사지를 해서 어떻게든 풀어주라고 그 자리에 앉힌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걸 변명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저도 뭐 이렇게 그 아이가 있는 입장으로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막 분발하고 막 좀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뭐 축구협회도 그렇고 이 스포츠 단체와 관련된 부분은 그동안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전통적인 굴림하고 그다음에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나는 괜찮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사라져야지만 이게 기사가 이제 났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정의선 회장이 아마 다음에 또 이렇게 모두 다 기뻐하잖아요. 이게 보면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게 또 성적으로도 막 이렇게 이게 입증이 되고 막 그런 모습이라서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올림픽을 보면서 와 박수 치다가 이 부분에서 이거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을 좀 하셨을 거다. 김호식 평론가 어떻게 보시는지 양궁협회는 정말 찬사를 받았고요. 반면에 배드민턴 협회 또 축구협회는 많은 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개선책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이제 스포츠를 바라볼 때 국가주의가 일단 있고 엘리트 스포츠 위주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다 합리화되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올림픽 대회에서 뭐 5개 예상을 했었는데 뭐 13개 이상 따니까 그 과정에 있었던 문제들이 다 묻혔어요. 그리고 홍명보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감독 선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많이 놀라 있었는데 성적이 약간 좋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다 묻힌 상황이 돼버리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홍명보 감독도 뭐 결과만 좋도록 하겠다 이런 태도였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결과주의,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모두 다 유야무야다라는 그런 문화적인 방식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 계기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KBS 열린 토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로고 듣고 연말 특집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묻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연말 특집 2부 이어가겠습니다. 2024 대한민국을 돌아보다 세 번째 시간 사회, 문화, 스포츠 분야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필 건국대 물리학과 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평론가, 네. 올해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인물이 연예계에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뉴진스입니다.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는 걸그룹이 바로 뉴진스인데요. 회사 내에서 또 상당한 갈등이 또 일어나게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미니진이라고 하는 인물인지 몰랐고요. 다만 이제 뉴진스가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뉴진스 소속사의 대표인 이제 미니진 대표, 어도어의 대표, 전 대표죠. 그런데 이 뉴진스 소속사의 대표가 갑자기 하이브로부터 이제 감사를 받고 또 대표직에서 이제 퇴진하라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처음엔 뉴진스로 유명해졌지만 민진 씨가 더 유명해지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단 말이죠. 근데 뭐 업계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러면 청취자분들이나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단적으로 나뉘었어요. 첫 번째는 좀 배신자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그 걸그룹 같은 경우 굉장히 투자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성공을 시켜놨는데 갑자기 뉴진스라고 하는 걸그룹 멤버들을 데리고 나가겠다는 거냐라는 그런 인식의 차이가 있었고 다른 한쪽은 굉장히 열심히 일한 그럼 직원 또 혹은 직원을 이제 거쳐가지고 대표가 된 그런 이치전적인 인물인데 그 사람에도 너무 부당하게 대우한다라고 해서 이 두 관점이 팽팽하게 대결을 벌인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두 가지 점이 좀 많이 빠졌어요. 첫 번째는 팬들의 관점이 철저하게 일단 무시가 됐고 그다음에 일반 조직과 그런 기업으로 볼 수 없는 K-팝의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예 제외가 돼버리면서 좀 본질이 좀 간과된 측면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유 교수님, 근데 뭐 좀 아직 K-팝의 경쟁력이 성장하지 못했던 시대에는 뭐 계약관계, 이 가수 또는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분쟁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이브, JYP, SM 등 정말 거대한 이제 기획사들이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획사들이 생기면서 이런 문제가 많이 해소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텐데 여전히 이런 문제가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무엇이 문제고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전문가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뭐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뭐 미디어를 이렇게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형 기획사 안에 얼마나 화려한가. 그리고 그 대형 기획사 안에서 뭔가 점심을 먹는데 뭐 이렇게 한다. 그다음에 뭔가 제작 시스템이 있어서 굉장히 걸출한 뭔가 프로듀서가 있고 프로듀싱을 하고 그다음에 철저히 훈련된 상태에서 시장에 나와서 엄청 대박을 치고 또 K-팝이라는 걸로 또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이제 좋은 면만 본 거죠. 그래서 일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플래그십 기업들이 이제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부작용이 있었을까를 요번에 극명하게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가장 안타까운 건 그 아까 이제 그 팬들의 어떤 시각 뭐 이런 측면이 좀 빠졌다 그랬는데 저는 그 뉴진스 친구들이 좀 생각이 좀 짠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친구들이 데뷔를 하고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 아직도 굉장히 어린 친구.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돌인데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이건 뭐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 그럴 계제는 아닙니다만은 조금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언젠가부터 지금 우리가 뉴진스가 약간 인식상에서 조금 사라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걸출한 뭔가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에스파도 그렇고 요번에 이제 뭐 계엄 사태와 관련돼서 이렇게 할 때도 응원봉 들고 막 했을 때 뉴진스 노래 막 하는 거 제가 많이 못 봤거든요. 그럼 에스파 노래 했죠. 네. 불핑 노래 했죠. 로제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좀 두려울까 조금씩. 그래서 뭐 해결책은 많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해외에 있는 친구한테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 이메일을 왔다 갔다 할 경우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계약서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클래스다라고 하면 한 700~800페이지가 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세하게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나를 프로듀서 할 때는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어쩌면 그게 약간은 불명확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또 이 아이돌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JYP가 미국에서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북미 현지인들 멤버들을 구성을 해서 비처라고 하는 걸그룹을 런칭을 했어요. 3월달에. 그래서 그러니까 음반을 발매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활동을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백인 멤버 중에 하나가 미국 현지 법원에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명분이 뭐냐면 아동학대, 방임, 그리고 착취 여기에다가 이제 불공정한 거래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이나 자해를 하게 만드는 어떤 환경 이런 것을 들어가지고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소송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게 한국 현재의 아이돌 그룹 시스템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그걸 했더니 미국 그 현지 백인들 청소년들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건 부당하다라고 해서 소송을 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나라의 이 아이돌 멤버들은 엄청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 왔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 한 가지는 좀 편파적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꾸 민희진 전 대표하고 뉴진스가 애초에 어떤 모종의 계략을 혹은 계획을 짠 다음에 따로 이제 분리독립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가 약간 누가 이제 있게 되면 바로 아웃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분리할 수 없는 구조가 있는데 그런 특수성이 하나도 언급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 미국에는 가수들의 노동조합이 있는데 작가 조합처럼 왜 한국에는 가수들이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없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청소년들인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단체는 왜 없는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2025년에는 이런 문제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무슨 배신자 낙인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K-팝의 이 성장에 부작용이 발생하는 점들은 좀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 이 K-팝 문화가 집회, 시위 현장으로 또 이어진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이제 드러난 좀 나타난 특성인데 이 교수님 탄핵 촉구 장애 집회에 20, 30대, 20대와 30대 팬클럽들이 대거 참여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유명 연예인이 국밥도 선결제하는 그런 또 모습도 나왔고요. 집회 현장에 다양한 또 공연장에 있을 법한 응원봉이 등장을 했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진짜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전에 제가 그 대학교에 90년에 들어가서 93년까지 저도 학생 운동을 좀 했었거든요. 그 집회 나가면은 이제 그 새로운 어떤 투쟁가들 운동권가요 이런 거를 막 열심히 따라 배웠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리에서 배웠죠. 이제는 내가 이렇게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서 잘 모르는 그 젊은 세대들의 K-팝을 배워야겠구나. 저는 아직 그 소녀시대 다만세를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응원봉이 지금 그 10대, 20대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물건인지 처음 알았어요. 가격도 만만치 않고 그 일화들을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흠집 하나 나지 않게 평소에는 이렇게 포장을 잘해서 정말 모셔두는 그런 정말 아주 귀한 아이템인데 이거를 들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라가 어두울 때 집에서 가장 밝은 걸 들고 나왔다. 자기 가장 아끼는 거를. 야, 그게 저는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른들이 보기에 쟤네들 그냥 개념 없이 그냥 이렇게 놀이처럼 이렇게 뭐 들고 나온 거 아니야.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네. 정말로 이 사태를 심각하게 느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걸 들고 나서 내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하는 어떤 어른보다도 아주 진지한 마음으로
그 지금 길거리에 나왔다는 거죠. 이거는 네. 좀 우리 어른들도 좀 배워야 될 모습이 아닐까 싶고 이게 새로운 어떤 한류의 K 시위 이런 걸로 저는 또 수출됐으면 좋겠어요. K 시위. 네. 얼마나 평화적이고 즐겁고 좋습니까? 네, 이종필 교수가 이제 소녀시대의 다만세 다시 만난 세계 세상에. 그래요. 세계인가요? 네, 세계. 세계를 이야기하셨는데 뭐 심각하지 않다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네. 평가를 하시는 건데 한편으로는 좀 가벼운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 교수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면이 생경하긴 할 거예요. 이거 기성세대라고 말을 해야 되네. 근데 제 경험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그 부근에 있는 학번이었는데 제가 대학에서 언론사에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시위도 하고 뭐 이렇게 돼서 나가고 그런데 선배들이 이제 그때 되게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카메라 시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갑자기 이제 뭐 회식도 하고 뭐 이제 그러면서 노래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노래를 제가 뭘 했냐면 너무 무겁길래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막 그랬어요. 근데 그냥 이거는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와투세이나 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 이런 게 변했다고 보진 않고요. 이게 보면은 뭐 마케팅상으로 보면 옛날에 고관여 막 이래가지고 뭐 자동차 예를 들면 뭐 아파트 막 이렇게 무거운 어떤 제품들 막 광고하는 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러거든요. 굉장히 이미지적이고 막 근데 그 안에 메시지는 결국 다 똑같고 이번에도 그냥 젊은 층들을 위주로 해서 뭔가 굉장히 중요한 미디어를 하나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알맹이는 똑같은데 뭔가 이거를 퍼나르고 그다음에 주변에 연대하고 이런 방식이 뭔가 굉장히 트렌디하게 바뀐 뭔가 K 뭐 10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의 어떤 전형을 보여준 것 같아서 저는 기성세대로서 굉장히 좀 뿌듯해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한 가지만 좀 보태자면은 옛날에 그 90년대 80년대 시위는 너무 엄숙하고 진지하고 뭐 무서웠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집회가 오래되면 다들 그걸 버티기 위해서는 정말 즐거운 요소가 있어야 되고 네. 그 당시에도 재미와 즐거움이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네. 잘 밖으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거는 그 응원봉이 막 등장하고 또 케이팝이 이제 많이 불린다고 하니까 뭐 이종필 교수님 이제 배우시고 다시 만난 세계는 사실 뭐 이 다른 노래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또 하나의 어떤 억압이나 강요 사항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응원봉을 어디서 구입할 수 있냐 저한테 굉장히 물어보시는 거여서 그거는 정품 구입하시려면 지금 아마 소속사에서 구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굉장히 실망하시던데 그 뒤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가까운데 그 뭐 문구용품점에 가셔가지고 그 정규 프레시하고 돼지 저금통을 이제 사셔가지고 그걸 끼워가지고 직접 만드시라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응원봉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각자 자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혹은 가까운 걸 가져가시는 것이 저는 K-팝 응원봉의 정신이지 꼭 그거를 가져가실 필요는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K-팝만 얘기하니까 아니 왜 남진 나오나 노래는 왜 안 돼요? 임영웅 노래 왜 안 돼? 노래 가사 바꿔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거 부르면 되죠. 전 그런 식으로 좀 여유롭게 자유롭게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 교수님 그런데 이번에 탄핵 촉구 집회를 보면서 공연장에 있었던 20대 30대 팬클럽이 사회적 현상에도 등장을 했고 그 팬들을 위해서 팬들의 사랑을 받는 가수는 또 국밥을 선결제하고 이런 문화의 변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그 느슨한 연대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느슨한 거에 굉장히 정의가 다양할 텐데 이번에 그게 얼마나 순기능을 하는 정의인지에 대해서 제가 많이 좀 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물론 팬클럽 그 안에 굉장히 끈끈하기도 하고 서로 뭔가 인지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기존에 뭐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SNS와 관련돼서 이게 SNS 막 이렇게 하다가 뭐 혹은 뭐 우리 코로나 때 예전에 막 이렇게 줌 강의하고 막 그러면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 젊은 친구들은 저는 그냥 문법으로 코로나 때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만 만나서 좀 답답했는데 제가 언제 만나면 밥 한 판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왜?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그거는 제가 특별히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미 충분히 뭔가 이 정도의 연대감 이건 굉장히 좋아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연대감을 유지하면서 많은 걸 하고 싶어. 근데 그게 아이돌이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고 내가 사랑하는 팬이고 그다음에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졌는데 그 영화 이 엄청나게 추운데 같이 나와서 호흡 불면서
그러면 성결제, 샵 성결제, 샵 커피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찡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뭔가 울분 이런 것들을 뭔가 카타르시스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면서 굉장히 뭐랄까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가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른바 이제 연대 의식이 작동됐다. 이렇게도 우리가 올 한 해를 또 특히 이제 비상계엄 집회를 보면서 돌이켜 보게 되는데 연예인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정필 교수 또 한 명이 이제 화제 인물은 바로 배우 정우성입니다. 비혼 자녀 출생을 인정을 했고 또 사회적 논란 또 파장의 중심에 서게 됐는데 이걸 뭐 우리가 단순히 유명 배우의 가십거리로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좀 짚어봐야 될까요? 뭐 가장 좀 핵심적인 거는 그 이제 비혼 출산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그 여러 가지 전통적인 가족 개념도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저출산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결혼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인 어떤 그 입장도 많아지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상징적인 사건으로 드러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들에 저도 이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 정우성 씨가 그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해서 저는 이걸로 일단락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얕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그 아버지로서의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정말 좀 본질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그냥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가치관에서의 아버지의 책임과 역할뿐만 아니라 그럼 지금 이렇게 시대가 변해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또 가족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아버지의 책임과 역할 내지는 또 뭐 엄마로서의 부모 전체의 책임과 역할은 어디까지가 돼야 되는지 그럼 거기에 또 딸려오는 건 뭐냐면은 그 부모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전체의 어떤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이 문제까지 사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맥락에서 그러면은 비혼 자녀 출산은 과연 바람직한가? 네, 장려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비혼 자녀 출산이 어떤 뭐 부모들의 선택이라고 하면 그 선택이 존중받을 만한 개인적인 선택인가? 이런 문제까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어떤 그 까다로운 문제를 던졌다고 봅니다. 저출생 이슈까지 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먼저 김원식 평론가에게는 배우 정우성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뭐 청룡 영화제를 했던 KBS가 굉장히 주목받는 뭐 그런 사례가 되기도 했었는데 워낙 정우성 씨가 이제 바른 이미지, 의식 있는 배우로서의 입지를 보여줬기 때문인데, 근데 한편으로는 의식 있고 바르다는 이미지가 뭔지를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아까 이제 이정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버지의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의 역할이 세간 언론에 많이 장식을 했던 뭐 양육비를 얼마나 이제 지급하느냐의 문제, 재산 분할의 얼마나의 문제, 이거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단순히 양육비나 재산 분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로서 어디까지 뭐 이제 양육을 실제로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가족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정우성 씨의 행보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팬심도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우성 씨 앞으로의 어떤 향후 행보, 이게 얼마나 공감과 설득력을 얻느냐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비혼 자녀 문제가 계속 사회적으로 논의가 될 때 그때마다 정우성 씨의 행보가 계속 이렇게 비교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우성 씨가 굉장히 책무를 갖고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비혼 출산 그리고 가족의 구성, 배우 정우성이 촉발시킨 이슈가 뭐 저출생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가족 관계.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이런 사건 때문에 이제 촉발이 된 이슈이긴 한데 일본에서도 그 아마 뭐 그렇게 가족이 된다. 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영화를 보고 한 방 맞은 것처럼 이렇게 좀 생각이 되게 가족의 뭔가 정의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많은 어떤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됐었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촉발이 된 것까지는 좋고, 근데 제가 이제 미디어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때 제일 신경이 쓰였던 건 뭐냐면 댓글이 어떻게 달리느냐였어요. 근데 저는 이 정도 우리나라 거의 전 세계에서 SNS 제일 많이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즉각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정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정보를 지금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분명히 볼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그런 것들이 걱정이 돼서
우리나라 이 정도 성공됐으면 이 얘기는 여기서 조금 이렇게 저하던 문화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논쟁이 조금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딴 것도 아니고 흔하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에 대해서 대중이 좀 예의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 너무너무 소중한 생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뭔가 좀 로키 이런 것들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로키라 하면 좀 너무 좀 비중이 낮게 다루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또 하나 우리가 올 한 해 사회, 문화, 스포츠 분야를 짚어볼 때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는 게 바로 의정 갈등이었습니다. 이정주 교수. 지목전 토크에서도 뭐 여러 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왜 해결이 안 되는지 이 의대 숫자를 늘리는 문제를 이렇게까지 갈등으로 치달을 일이었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참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안 되고 이게 해묵은 또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해묵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이게 완전히 정면 충돌하는 양쪽 다 정부와 의료계 양쪽 다 한 채 양보도 하지 않으면서 완전히 이제 정면 충돌한 양상까지 가서 파국적인 상황을 만들어낸 거죠, 사실은. 근데 당장 그것 때문에 정말 이제 의료 대란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었죠. 아픈 사람이 응급실 가서 이렇게 제때 치료를 못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도 일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전공의가 미복귀하면서 예를 들어서 필수 의료 분야 여기에 이제 전공의 복귀가 이제 굉장히 낮으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내년에 전문의 배출 인원이 뭐 보통 때의 뭐 3% 5% 이 정도밖에 안 될 거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에 뭐 전임의 채용난 뭐 교수 이것도 이제 다 인력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래서 향후 이번 사태 때문에 향후 50년 동안 정상화가 요원할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특히 가장 먼저 이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이제 의료 취약지의 그 의사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방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의대생도 지금 집단 유급이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연기가 된 것 같은데 내년 2월까지인가. 근데 이게 만약에 현실화가 되면은 그 24, 25학번이 뭐 7천 명이 넘는 그 2년 두 해에 걸친 신입생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는 이런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인원이 6년 의대 과정하고 4년 전공의 수련 과정과 10년을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비대한 인원이. 그러면 이게 나중에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전공이 갈 때도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건에서 이게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과연 뭐 지방 같은 데도 이제 교육 여건에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과연 이 많은 인원에 대해서 정말 충분하고 충실한 그 의료 교육이 가능할 것인가. 네.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한 세대가 통째로 삭제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좀 허투루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유 교수님은 소통 전문가이기도 하십니다. 이번 의정 갈등, 올해 의정 갈등을 소통이 잘 되지 않은 불통의 문제로 보는 시각도 상당히 많은데 어떤 소통을 통해서 해결을 시도해 봐야 될까요? 제가 그 기고문에도 조금 몇 번 이렇게 글을 쓰기도 하고 좀 그랬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특강을 요청을 하는데 정부 쪽에서도 특강을 한번 요청을 한 적이 있었고 또 의료 쪽에서도 해서 양쪽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정부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책 효용성이라는 걸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통 감수성과도 얘기가 되는데 정책은 그냥 책상 위에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게 좋을 거야. 뭐 이렇게 해서 통계 뭐 이렇게 추계하고. 근데 거기서 빠진 건 효용성이라는 건 이게 과연 그 대상자들에게 적용이 될 것인가, 수용성,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먼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소통에 대해서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2,000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뭐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대답도 못 하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작용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거에 대해서 그리고 다분히 정부가 너무 정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응원할 거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짚고 싶고 그다음에 의료계에는 제가 그런 얘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현실이지만 그 보통 중간에 있는 분들이 많다. 나를 포함해서. 그렇다면 캐스팅 보트를 진 건 국민들일 가능성이 있다면 국민들을 왜 하나하나 설득할 뭐 용기가 없었는 건지 아니면 의도가 없었는 건지 왜 그걸 좀 반드시 생각을 해봐라. 그렇다면
조근조근 들으면 어떤 의미인지 알거든요.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부작용이 있고 네. 그다음에 바이탈은 이걸로 해결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했을 텐데 그거를 안 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 참 그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의대반이 모집되는 시대입니다. 네. 이런 상황 참 안타깝습니다. 의대 정원 숫자는 늘어야 된다는 여론도 상당히 높았음에도 이런 부분들을 잘 소통하지는 왜 못했는지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참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 스포츠 특징적인 사건과 인물들을 중심으로 KBS 열린 토론이 돌아봤는데 세 분께 2025년 우리 사회에 끄는 기대나 희망의 말씀 들으면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김원식 평론가부터요. 네. 앞서서 비니진 뉴진스 이슈도 말씀을 이제 드렸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의료계와 또 이제 정부 간의 갈등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국민들 팬들 마음을 좀 헤아리는 것이 전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료 같은 경우에도 그럼 국민들이 굉장히 위급 상황에 벌어졌을 때 필수 의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을 먼저 얘기를 했더라면 의료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렇게까지 좀 팽팽하게 갈등 상황이 지속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새해에도 사람의 좀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정책을 하든 정치를 하든 K-팝 경영을 하든 K 콘텐츠를 만드는 것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필 교수는요? 앞으로 참 중요한 정치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정말 좀 혁명에 가까운 여러 가지 사회 개혁들 스포츠도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들 포함해서 문화계도 마찬가지고 좀 사회 전체가 일신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80년 광주가 2024년에 대한민국을 구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위기를 극복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 매진하는가에 따라서 이 아주 귀한 경험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구하게 될 거다. 그런 마음으로 좀 매사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현재 교수께서는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진실은 중간쯤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거 다 정치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계층에서 그냥 중간쯤에 있으니까 다양성을 인정하다. 너 그럴 수 있어. 양희은 선생님 성대묘사이겠습니다만 그럴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해서 나만 옳지 않고 한 중간쯤에 어딘가 있겠지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 타협이 가능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패널분들께서 마음을 얻는 것을 참 강조해 주시는데요. 열린 토론도 청취자분들의 마음을, 유튜브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연말 특집 2024 대한민국을 돌아보다 세 번째 시간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패널 오늘 토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